교재 49페이지. 행정 가치 같습니다. 지난주에 차프터 2에서 학습했던 것은 이제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과 관련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소정부령 구축 전략, 그 형태를 학습을 했고, 자, 오늘은 이제 행정이 지향하는 이념 아니면 정신, 이걸 중심으로 이론 형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치로는 20문항 가운데 한 1문항 정도는 배정이 돼서 출제서 고르게 되어 왔습니다. 두 개의 절로 구성을 시켜놨어요. 행정 이념 파트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 공익,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념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져갈 내용들이 뭔가, 자, 출제 포인트를 좀 보겠는데, 행정 이념, 뭐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특히 이제 상하본에 보시면은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퀄티, 형평성, 공정성. 이퀄티를 번역할 때는 평등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런 형평성 유형하고 학설이 있습니다. 무엇이 형평이냐 보는 학설들이 있어요. 그 학설에 관점 묻는 것들, 이게 출제 빈출 B급이고, 자, 이 형평성과 유사 개념 가운데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스티스. 여기에 출제 빈출 A급이에요. 아마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을 거야. 그래서 롤스 건 한번 들어봤을 텐데, 정의가 구현되기 한 두 가지 원리 원칙, 제1의 원칙과 제2의 원칙, 그 형태를 묻는 것들이 문제에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념 파트에서 가장 출제 빈출이 높은 것은 바로 가외성이에요. A급이에요. 아마 이제 이념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약 50% 정도는 거기다 가외성을 묻는 게 출제서 거론되었습니다. 변조색이 나와 있죠. 그렇다고 다른 이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냐. 다른 이념들도 개념의 형태를 좀 이해하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행정 이념이 무엇인가? 자, 맨 앞에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자, 이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데오로지라고 얘기하죠. 자, 이러면 이데아 플러스 로지의 합성어지.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할 때는 사상, 관념, 아니면 여러분들 요거를 뭐라 그래요? 가치 얘기하죠. 로지는 논리라고도 얘기하고 과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체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데아, 이데올로지를 사상의 논리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정치학에서는 관념의 과학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저는 행정학은 요것보다는 요거예요. 가치 체계. 그래서 앞에 행정처가 들어갔으니까 행정,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체계. 자, 이때 가치 체계는 당연히 공무원의 최고의 지도 정신, 지도 원리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근데 이념은 공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이념의 중요성도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겠죠. 그걸 여러분들 개념 파트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행정 이념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정형성에 따라 이어지는 상황적 속성이 가진다. 상황적 속성을 얘기할 때는 특수성이야 일반성이야.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보편성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특수성이야.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간이 바뀌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강조했던 이념하고 현대에 와서 강조하는 행정 이념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까이 보자. 여러분들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라든가 이명박이 추구한 가치 체계하고 현재 여러분들 진보 정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이념은 같다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지금 얘기한 상황적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념은 시대나 특히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이념이 변천되어 왔는지 그 형태를 먼저 간략히 보고 이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시대에 따른 이념의 변천사를 묻는 것들도 출제해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자, 교재 61페이지 잠깐 먼저 보자. 61페이지. 자, 61쪽을 펴보시면은 그 하단에 행정이념의 변천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행정이념 시기가 쭉 나왔고 그 밑에 개념의 형태가 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합법성부터 여기 나왔는데, 합법성은 여러분들 법률 적합성이란 말이 나오죠. 자, 보다는 행정이념 자체가 연도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흘러가는 여러분들 순서 정도는 가져가야 돼.
여기 이제 1910년도까지 강조가 됐습니다. 초창기 국가가 등장하면 국가 차원의 질서의 확립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그럼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뭐야? 법 아니야. 그래서 이 법을 강조했다 그 표현이고, 1910년도부터 30년대까지를 얘기할 때는 자본주의의 여러분들 번영식이죠. 이 시기는 얘기는 능률성,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의하여 여러분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포디즘 자체가 지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기에 지배했던 것은 능률성이 지배했고, 자, 30년대는 공황이 발생해야 안 해. 하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인권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을 하고, 인권과 관련된 민주성이 중요한 이념으로 부상을 합니다. 50년대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50년대는 2차 대전 이후,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동란 이후 미국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본주의 최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이용해서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합리성이 최고의 이념으로 구성하는데, 이 합리성을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가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 남학생이 여러분들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데 이 여자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결혼이 목표 아니야. 그럼 결혼을 위해서 여자를 어떤 식으로 말 이상하지만 그냥 시체말로 꼬실까? 꼬시는 방법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 꼬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바로 합리성이야. 자, 60년대는 여러분들 개발도상국가의 행정현상을 규명하는 여러분들 이론들이 등장하고, 이때는 여러분들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당면 목표의 달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목표 달성도라고 하는 효과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0년대는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은 60년대 말 70년대 전후에 유색인종, 흑인 폭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음지에 있는 자들의 인권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것, 그걸 형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80년대에는 이제 생산성이, 90년대는 또 신뢰성이 또 강조가 되었죠. 그래서 이념 형태 발달사를 쭉 좀 정해 두시고, 물론 그동안 나왔던 것은 형평성까지만 나왔어요. 그 옆에 여러분들 생산성이나 신뢰성까지는 연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가져가는 게 나을 거고, 생산성이나 신뢰성은 앞으로 다 알게 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이념의 순천사, 변천사 정도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칠판을 잠깐 보자. 또 이념 자체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도식화를 시켜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투입볼의 산출,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능률성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능률성.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적으로 파악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쪽에 나오고 있는 거, 목표분의 실적, 설정된 목표, 이건 여러분들 실적을 얘기할 때 나타난 결과 아니야. 그 목표의 실적을 우리 뭐라 하냐, 이름을 효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효과성.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이것을 더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생산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효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효율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자, 그리고 이제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이걸 뭐라 했어요, 아까? 이거를 합리성이라고 했죠. 뭐라 했다? 합리성. 그 다음에 업무 수행할 때 여러분들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나가는 것, 이걸 뭐라 했어요? 합법성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것, 능률, 합법, 효과, 합리, 생산 등등을 묶어서 우리는 수단 가치를 하래요. 무슨 가치? 그래서 이제 행정의 이념 자체는 수단 가치하고 요 목적 가치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오른쪽에 목적 가치를 대표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공익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공익. 그리고 여러분들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형평성을 이퀄티라고 얘기하는데, 이퀄티를 번역할 때는 이걸 달게 영어로. 자, 이퀄티. 뭐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퀄티. 그게 평등, 그래요. 평등. 같은 말은. 그럼 뭐와 평등이라 그래?
보통 우리가 할 때 뭐와 평등이라 그러죠? 자유와 평등이란 말을 써 안 써? 쓰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형평과 일면상 동안 정의가 있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목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내용 가운데 얘기하는 게 민주성을 얘기 안 했어요. 민주성은 이렇게 적어놓고 물음표에도. 이건 여러분들 목적 가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수단적 가치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물음표를 해두세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제 얘기하는 가외성. 그리고 또 뭐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신뢰성 얘기 안 했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얘기한 수단적 가치 형태로 해석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은 61쪽을 잠깐 펴보자. 61쪽을 펴보세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행정인형 가운데 찾았습니까? 행정의 목적 가치는 민주, 형평, 평등, 정의, 공익 이렇게 나왔고 수단적 가치, 합법 능력, 효과, 가해, 생산, 신뢰 쭉 나왔고 그런데 이정수 교수 자 본질적 행정 가치가 목적 가치인데 공익적이 형평, 자유, 평등 얘기하고 수단적 가치에 보시면은 거기 합리, 능력, 효과, 민주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민주성을 얘기할 때는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달리 해석을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시험지에 나왔어. 둘 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선생님 보자. 시험지 나올 때 본질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로 물어볼 때는 민주를 그냥 수단적 가치로 보세요, 여러분들. 민주성은 여러분들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해. 이 사람은 에코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결론에 따라서. 근데 사실 보자. 민주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민주성은 뭘까? 민주성은 뭐예요? 그대로 민이 주인인기야. 민이 주인인기야. 그래 안 그래? 그게 민주 아니야. 여러분 이름 아니고 그냥 민주. 그럼 여러분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성은 최고의 행정 이념에 물어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계시는 원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민주성을 목적가치 형태로 해석을 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객관식 문제야. 목적과 수단으로 파악할 때는 민주를 뭐에 집어넣어라? 목적에 집어넣자. 목민 심사할 때 목민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근데 본질하고 수단적 가치로 파악할 때는 뭐로 파악하자? 수단적 가치로 보자. 이건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객관식 시험을 낸 약속이니까 그렇게 숙제에서 가져가죠. 이정수 이 양반은 이제 한성대 교수인데 이정수의 여러분들 그 50몇 사람이 공부한 여러분들 새 행정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50몇 사람이 공부했는데 50몇 사람이 다 대학 교수예요. 요새 여러분들 대학에서는 행정학 교수들은 대학 교수들이 공전에서 책들을 많이 내는데 그 책이 그래도 여러분들 대학 교수는 웬만하면 다 출제위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출제할 때는 그들이 함께 공부한 책에서 내용을 유치해서 문제를 내는 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본질과 수단으로 나올 때는 민주를 그냥 본질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라고 얘기했고 목적과 수단은 목민 바로 뭐다? 목적 가치에 민주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축제해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합법성부터 보자, 여러분들. 쉬운 내용이야. 자, 합법성은 말 그대로 법에 따른 행성 행위를 뭐라 그래? 합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법률 적합성을 얘기합니다. 법에 따른 행정행위, 법률 적합성, 이것을 이제 합법성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됐습니까? 거기 여러분들 1번과 2번 쭉 나오는데 보지 볼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장단점 나온 거 잠깐 보세요. 자, 장점을 얘기할 때는 법에 따른 행정행위는 행정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걸 자의성이라고 해요. 그 법에 근거하여 제멋대로 하는 것을 차단하고 통제해주죠. 그래서 배제해준다. 자, 법은 가장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사회기구 아니야. 그래서 행정의 객관성 제고에 기하겠고 다수가 합의에 의해서 법을 창출했고 법에 따른 행위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거기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보다 별도에도 최근 들어서는 정보공개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을 제정해서 행정이 하는 일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그러나 이제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행정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OX. 쉽게 OX. 자, 다시 보여드려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나 그럼 내가 누굴 지명해서 물어본 적인데 이제 대학생들 아니야. 어? 그래서 수업 방법 가운데 질문법, 반부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개 하고 지명하고 해주면 좋은데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다 초등학교 5학년을 생각하고 응답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법은 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 OX. 오죠. 안정된 사회구조는 불안정한 사회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 낮아? 높죠. 그래서 교재보자. 예측 가능성 높다, 그런 말 나와 있을 거예요. 장점에. 그다음에 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법규 만능주의 가져, 안 가져? 법적 절차, 형식을 너무 따져, 안 따져? 형식주의를 이야기해오죠. 자, 그 다음 표현 중요합니다. 행정 편의주의를 증가 심화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 그러냐? 이것은 법에 있는 거고 이건 법에 없는 거네요. 법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것만 하고 법 규정 외의 것은 여러분들 업무 처리 안 해주고 민원 처리 안 해주는 것들, 이걸 행정 편의주의야. 법에 있는 것만 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영역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 편의주의 증가. 알았습니까? 자, 선생님 보자. 강의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학원에 여러분 규정이 있어. 그럼 수업시간 여러분들 오전 10시부터 50분씩이 이제 1시간이야. 10분씩 이렇게 하는데 딱 그 시간만 채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시간 했건나 안 해. 왜? 정해진 시간 규정은 그만 해냈지 그 위에 것은 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정해진 시간 규정 위에는 안 해. 이게 바로 뭐야? 선생 편의주의죠. 그만두자. 선생님 욕하려고 이게 있는데 내 욕하려고. 자, 여러분 이게 보자. 이게 편의주의야. 자, 근데 얘기해보자. 선생님 보자.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은 정해진 시간 외에도 막 하려고 해야 해. 하죠. 막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편의주의야, 적극성을 띠는 거야. 그게 적극성이죠. 어느 게 좋은 거야? 전자의 후자야. 후자가 좋은 거예요. 후자가. 전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나도 알아요. 자, 여기 보자. 그 다음에 목표의 전환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목표의 전환은 뭐야? 수단의 목적화를 얘기하는 거야. 수단을 목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자. 합법성은 목적가치야, 수단가치야? 수단가치지.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안보를 위하여 법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법을 목적으로 인식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 목표의 전환, 수단의 목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법대로의 행정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 자체의 자율성이라 재량권을 제약을 해야 하네. 제약한다고 하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 재량권 밑을 쳐놓고 자율성이라고 적어놔. 행정의 자율성, 제약 같은 말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합법성에 관한 내용들을 네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단어들은 유의해서 가져가야 돼. 편의주의 증가시키는구나.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구나. 목표의 전환을 야기하는구나. 그런 용어들은 약간 생소한 용어들 아니야. 그것들은 인식해서 가져가야지. 자, 봤으면 두 번째 나온 게 능률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능률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투입불의 산출이야.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 이걸 능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능률성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투입불의 산출이야. 근데 잘 봐야 돼. 그럼 능률성은 그 옆에 나온 거 보자. 최소의 투입을 거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산출의 극대화를 위한 과정이나 방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개념이라고 해요.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정이나 방법에 초점을 둬. 그래서 이것을 결과란 말을 안 쓰고 두 번째 절 중간에 과정 중심의 개념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왔죠? 50페이지에 50페이지에. 자, 그럼 이런 능률의 형태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기계적인 능률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사회적 능률.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일단은 기계적인 능률을 강조하는 학자가 나옵니다. 자, 이 학자 연결해서 외워도 누가 나왔어요? 귤릭. 자, 그거 들어보자. 귤릭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거. 귤릭 그러면 떠오르는 거. 최고 가르치기의 기능 뭐가 떠올라?
포스트 컬브. 기억나? 자, 교재 앞쪽으로. 여러분 여기 보자. 니들 나 이 얘기를 진짜 해야겠다. 니들 공통 과목 세 과목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공통 과목에서 당락 결정될 거야, 또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에서 당락 결정이 돼. 100%예요. 선택을 대부분 여러분들 공통 과목보다 경시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 80만 넘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림없어요. 어림없다고. 그래서 과목들은 다 중요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절대평가가 아니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0.1점, 0.5점, 1점을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부탁인데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빨리 202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행정학이 이제 필수적으로 바뀌는데 선택이 없으시잖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행정학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여러분들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행정학을 강의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선택 과목을 도외시 해버려. 근데 행정학이 만만한 과목이 아니거든, 사실. 이거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그 나중에 포기한다고, 괜히 행정학했어. 공부 안 하고 행정학했어, 그러면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뭐 행정법이나 뭐 사이한 분들, 행정학하고 여러분들 행정학 보신 분들, 여러분들 계실 텐데, 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시간 좀 더 선택 과목도 중요하다는 거니까 시간 투입해서 공부해야 돼. 내가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 내용은 다 바로 입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그럼 2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글리기 포스트 컬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머릿속에 좀 외우더라고 얘기했잖아. 선생님 행상을 외울 게 아니지만 몇 가지만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세요. 늘 공무원 되려고 앉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지. 공무원 되는 방법 정 안 된 다른 방법도 있다고. 그럼 내가 다른 방법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예쁠 때 얘기해줘, 사랑스러울 때 얘기해줘. 사랑스러울 때 얘기해 주는 게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미워하는 놈들 뭘 해줘. 행사 선택하는 애들 절대 얘기 안 해줘, 여러분들. 올해도 한 명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하도 불쌍해가지고 들어갔어. 매년 한두 명씩 그렇게 들어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만 알아. 나만. 내가 이 바닥 강의를 30년 넘게 강의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학원서 강의하는 선생님 가운데 공무원 교육을 강의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자랑하는 게야. 자랑하는 거야. 그만 자랑해야지. 공부 좀 해? 좀 집에 가서 여러분 다른 행수학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선택 과목. 아니 국어, 영어, 한국사 중요하지만 다른 선택 과목도 그 과목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뷰리 그럼 우리가 앞에서 포스트 컬브를 배워서 자 잠깐 좀 보고 가자. 다시 보고 가야 돼. 중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9페이지 맨 밑에 뷰리 거의 해가지고 포스트 컬브란 거 나와서 안 나왔어? 최고 가르침의 기능에서 각주에 나온 거 기억나? P는 뭐야? 플래닝. O는 S는 D는 CO 코디네이팅 R 리포팅 B 버제팅.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 귤릭을 얘기할 때 꼭 우리가 두 가지는 가져가야 돼. 최고 가르침의 기능하고 다시 여러분들 원위치 50페이지 기계적 능률을 얘기한 사람이야. 요 기계적인 능률을 예찬에 뭐라 그랬냐? 능률을 행정의 가치 체계의 제1의 공리이며 기본적인 선이라고 예찬합니다. 제1의 공리. 내가 공리란 말을 뭐라 했어요? 소신 얘기했지. 자명한 진리. 자명한 진리이며 기본적인 선이다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귤릭이 극찬한 기계적인 능률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전적 능률이야. 금전적 능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최소의 투입을 통하여 금전적인 산출의 극대화야. 자, 그럼 금전적인 투입은 바로 뭐야? 예산 아니야, 예산. 정부 예산. 그럼 정부 예산 자체는 뭐에 의하여? 국민의 혈세에 의하여. 그럼 혈세를 아껴 써야 돼, 안 써야 돼? 혈세를 아껴 쓰고 산출은 극대화하자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인 능률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금전상의 능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기계적인 능률을 거기 5번째 줄 이걸 산술적 능률 합리 대차 대조 손익을 대차 대조한다. 금전을 따지는 거니까 이에 타산이 내포되어 있다 해서 타산 능률. 자 200원이 많아요 300원이 많아요. 300원이 많죠. 그래서 객관적 절대적 능률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량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수치적인 능률, 물리적인 능률, 단기 계량적인 능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외우지 마. 그냥 읽어보면 좀 이따 보면 아 그게 기계구나 하고 알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기계적인 능률을 인간을 어떻게 파악해요? 금전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계로 해석함으로써 인간 수단화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인 능률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그 밑에 사회적인 능률입니다. 자 마샬 디버 이제 학자 외우지 마세요. 디버 거는 그냥 귤링만 외우면 돼. 그럼 사회적인 능률은 뭐냐? 인간적인 능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인간적인 능률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만족감을 느끼면 조직에 여러분들 생산성이 제고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들 기업이라든가 조직 단위에서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들 동생처럼 생각하고 아껴주고 인간을 발휘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의 매출 오르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사회적 능률이에요. 사회적인 능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능률을 얘기할 때는 인간적 가치의 구현 및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목적을 대표하는 건 뭐야? 사회의 목적을 대표하는 거야. 인간의 정성 부인이죠. 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인간적인 면과 관련된 걸 얘기합니다.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아까 기계는 절대 이건 상대 인간적인 능률 사회 전체에 봉사한다 봉사 민주적 능률 가치 발전한 목적 아까는 객관 이건 주관 위에 건 단기 이건 장기 위에 건 계량 이것은 질적인 능률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유는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계하고 사회적인 능률에 관한 기본적인 구분은 가능할 거예요. 자 거기 들어보자. 제가 방금 전에 금전상의 능률을 뭐라 그랬어요? 기계적인 능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능률은 사회적인 능률. 단기 장기 뭐가 단기야? 기계. 장기가 사회. 자 객관 주관 뭐가 객관이야? 기계. 주관이 사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절대 상대. 절대가 뭐야? 기계. 상대가 사회. 그럼 잘하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좀 읽다 보면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왜? 인간의 인지구조는 기본적인 인지구조가 같다 보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구분이 돼요. 이걸 그러면 선생님 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지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구조가 기본적으로 아니 미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회현상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미친놈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 그 여러분들 그 저기 왜 사상연산에서 아까는 놈 기본 인지고 잘못됐다 그러죠. 아니 고등학교 후배야. 고등학교 후배야. 아는 놈이야. 아는 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게 여러분들 조심해 집 들어갈 때. 자 봅시다. 사회적인 놈들 기계하고 사회 두 가지 형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자 3번은 보지 마시고 바로 넘겨서 민주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민주성은 맨 앞에 개념 나온 거 보자. 행정조직 내 위에 있어서 밑줄 뭐의 구현이야? 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민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민주성이에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죠. 대외적인 민주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대내적인 민주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죠. 자 대외적인 민주를 얘기할 때는 자 물어보자. 대외적인 민주야 여러분들. 그러면 행정부 바깥이 대외야. 그 행정부 바깥에 있는 인간들은 누구야? 1번 국민, 2번 공무원. 누구? 국민. 이건 국민 중심이야.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구인이야. 국민에 의한 행정, 국민을 행정. 대외예요. 됐습니까? 내려가서 여러분들 대내는 그럼 뭘까? 행정부 내부의 인간은 누구야?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행정, 대내적인 민주예요. 선생님 보자. 공무원을 위한 건 대외야 대내야? 대내. 국민을 위한 것은 잘했어요. 자 물어보자. 국민 고충 처리를 해줘. 대외. 공무원 고충을 처리해줘. 대내. 쉽잖아. 여러분들 공무원 노동조합 들어봤어요?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이 가능한데
공무원 노조를 활성화시켰다. 그럼 공무원을 위한 게야, 국민을 위한 게야? 그럼 대내야, 대외야? 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확보 방안은 행정학 배우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지금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상층부의 권한을 하층부로 내려줬어. 대내야, 대외야? 상층부의 권한을 하층부로 내려줬어. 대내야, 대외야? 대내죠. 위에 있는 계층상 위에 있는 사람의 권한을 안에 있는 아래 사람들한테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갖고 있는 대통령 권력을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내가 돼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자. 요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자. 검찰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개혁을 촉진 얘기하잖아. 검찰 개혁의 촉진을 얘기할 때는 대외, 대내 가운데 비중이 어느 게 커? 대외야, 대내야? 자, 여러분들 검찰 서부가 부서부리의 권력을 수유하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개혁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누굴 위한 거야, 그럼? 국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대외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알았어요? 잘 얘기했네. 행정은 시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시사적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문제시킨 경우도 있어. 그래서 검찰개혁 자체를 촉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에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수사권하고 여러분들 여기 보자. 공소 기소권을 몽땅 다 누가 가져? 검사가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 수사권하고 여러분들 이 한국은 일제 때 여러분들 검찰이 다 가졌어.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미군정기 때 수사권하고 여러분들 공소 기소권 자체를 분리했다고. 수사권은 누가? 경찰이. 왜? 양쪽을 몽땅 갖다 보니까 검찰이 너무 힘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리했다가 다시 여러분들 오일력 구테타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때 박정권 자체의 실세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양자를 또 통한 검찰한테 다 줘. 그리고 검찰에 누굴? 박정희 사람을 심기 시작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군사정권까지 계속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찰이 엄청난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야? 권력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잖아. 권력의 덩어리 자체를 취하고 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논두렁식의 사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노무현 자살로 몰았고. 지금 조국 사건은 여러분들 지금 사건 자체가 하여간에 뭐가 나와야 돼? 검찰 수사 결과하고 여러분들 이게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어느 게 옳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수사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 외부 다 공개가 돼 있고 수사하는 건 맞아. 자, 여러분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수사해. 그럼 여러분들은 여론에서 매스컴에서 뭐로 보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좀 잘못다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조국의 마누라라든가 여권 자체가 사실을 밝혀지면은 진짜 여러분들 조국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럼 조국도 사퇴해야 되겠지. 안 그래요? 문재인 정부 자체는 여러분들 그러면 정부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어서 없어서? 이건 정부 존립 문제, 여러분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 이거 진짜 심각한 사건이래도. 그러면 보자.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럼 후퇴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새로운 정당 자체가 등장할 텐데, 집권당으로. 그럼 뭐가? 자한당이 등장하겠지, 자유한국당. 그럼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같은 인물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장악하는 거야. 대한민국 민주화는 전진할까 후퇴할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좀 생각하고 해야 돼. 물론 이제 이게 현실이 극단적인 일이지만은 거기까지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하는 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게 여러분들 여당 야당이 할 거 없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만 되면 이상이잖아,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제 인지구조가 바뀌잖아, 정상 인지구조가.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야? 미친놈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약간 덜 미친 사람들을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들 뭐 서울대라든가 여러분들 고려대라든가 뭐 건국대, 당국대 애들이 다 여러분들 조국 여러분들 그 반대 물러가라 해가지고 집회하고 막 그래, 여러분들. 근데 모이는 인원수가 여러분들 뭐 30명, 40명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 대학생 의견은 아니겠지만 침묵하는 다수 자체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판단을 좀 뒤로 밀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만약에 조국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게 없다 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국이라든가 조국 와이프가 여러분들 그렇게 TV에 나오셔서 각종 여러분 사문서 위조하고 여러분들 뭐 펀드 만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각종 공직자윤리법과 어긋된 행위를 했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물러나야죠. 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밝혀졌으니까. 그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보면 여러분들 한 일주일은 서초동 앞에서 여러분들 진보 세력들이 여러분들 200만이다 그러고 여러분들 또 하루 나가니까 세종으로 모여가지고 300만이다. 아유, 남들이 미친 나라라고 얘기하네. 하죠.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진보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보수하고 싸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없어. 홍콩에서 하는 시위 자체를 얘기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권 시위하냐? 우리 지금 인권 시위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민주성 자체를 얘기할 때 대내, 대외 구분해 주시고, 아까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민주화하고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효과성이 나와서 효과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목표 달성도를 효과성이라고 그러죠. 목표분의 실적 그러는데, 자, 그대로 보자. 내가 목표분의 실적을 효과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결과 중심이야, 과정 중심이야? 어? 결과 중심이죠. 목표는 고정된 거고 실적은 나타난 결과 아니야. 그래서 결과 중심 행정이냐? 지금 얘기한 효과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 효과성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보자. 맨 위에 보시면 60년대 발전 행정론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우리 발전 행정론 우리 앞에서 발전 기능설 개념 배웠죠? 그럼 발전 기능설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 여러분들 행정 개념정의야? 1번 후진국, 2번 선진국. 그렇죠? 후진국. 그럼 여러분들 60년대는 여러분들 45년대 해방 이후에 신생국 후진국가들이 여러분들 국가 당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집중한 시기 아니야. 그럼 제가 목표 달성도를 효과성 그랬고 60년대 이 발전 행정론 아니면 개발도상 국가에서 중시한 행정이념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보세요. 됐네 여러분들. 다시 거기 여러분들 그 발전 행정론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화살표 놓고 개도국, 후진국, 신생국. 자, 앞으로 행정학은 개발도상국, 후진국, 신생국 얘기할 땐 다 같은 개념이야. 알았습니까? 개발도상국, 후진국, 신생국 다 같은 개념이야. 등장한 개념 정의다 하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야.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반가로 3번의 효과성의 효용이 나왔는데 세 가지 형태 다 볼 필요 없겠고 우리는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 거기 통합 모형에서 통합 모형은 위에 체제 모형하고 목표 모형을 통합한 건데 중간에 이 통합 모형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경합적 가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경합적 가치 모형. 자, 그 경합적 가치 모형에다 밑줄 쳐라. 자, 방금 전에 뭐라 했죠? 경합적 가치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경합적 가치 모형은 지금 그 페이지 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퀸과 로 바른 학자가 얘기합니다. 학자 외우지 마시고 이들이 얘기한 거는 오른쪽 맨 위에 그림 봐봐. 맨 위에. 자, 맨 위에 환경에 대한 대기에서 신축성이란 말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신축성과 대립되는 게 있어요.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내부 통제. 위에 건 여러분들 외부에 대한 대응, 환경 대응을 강조한 거 이건 아니야. 내부 통제. 자, 위에 건 여러분들 민비의 개혁 정치고 대립되는 것은 바로 뭐야?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서로 대립되는 걸 얘기해. 한쪽을 경시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인간 나왔죠. 무엇보다도 조직 내부에 있는 인간의 가치 구인이 중요해. 아니야. 인간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조직이 먼저 성장하고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 얘기해야지.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조직이죠. 아직 우리는 여러분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때다. 이때는 그러면 인간이야 조직이야? 조직이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 근거하여 네 가지 형태의 모형이 쭉 나왔어요.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적과적 합리 목표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게야. 자, 거기 인간관계에서 인간 동그라미. 자, 개방체제에서 개 동그라미, 내적과적 모형, 내 동그라미, 합리 목표, 합 동그라미.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죠?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왜죠?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그럼 인간관계 모형은 뭐하고 뭘 중시야?
환경에 대해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했냐, 신축성.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구현됐냐. 이것이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합리적 목표 모형은 두 가지죠. 인간이 아니라 뭐야? 야, 조직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어? 아, 그리고 내부 통제는 어떻게 엄격히 이루어졌어? 이거 바로 효과성의 목표 달성도의 평가 모형, 이 바로 합리적 목표 모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따가 쉬는 시간 때 직접 그림 한번 그려보고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그리고 위에 대응성, 아래 통제, 왼쪽에 인간, 오른쪽에 조직 해놓고 그리면은 금방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자. 내가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이게죠.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적 과정 합리 목표.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조직의 성장 단계라는 게라고, 킨과 로바는 조직의 성장 단계 자체를 크게 4단계 형태로 제시해. 일단은 맨 처음 창업을 해야 하네. 선생님 보자. 자, 맨 처음에 창업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기업 하나, 조그만, 뭐, 예를 들어, 학원을 냈다 가지고 보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떡하냐. 선생님하고 직원 뽑아, 안 뽑아? 뽑죠. 그럼 우린 가족이야. 이거 집단 애를 만들어. 바로 집단 공동체예요. 그럼 집단 애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때부터 뭐냐, 이제 규율을 또 만들어야 돼. 이게 공식화예요. 그럼 미비한 점은 정교하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정교화 단계야.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창업 단계, 그다음 뭐 개방, 그다음 나온 게 뭐야? 집단 공동체, 그다음에 공식화, 그다음에 구조 정교화 단계. 그래서 이건 이 시계 방향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밑에 나오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방체제 모형 때 여러분들 창업 단계 때는 효과성의 평가 기준이 바로 뭐다? 개방체제 모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단 공동체는 인간관계 모형이고, 공식화는 내적 과정, 합리 목표 두 가지고, 마지막으로 구조 정교화 단계 때는 개방체제 모형이 효과성의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좀 그리면은 머릿속에 남을 텐데, 하나 유의할 게 여기 보자. 선생님 저 그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만 이어도, 요거만. 창업 단계 때하고 맨 마지막에 구조 정교화 단계 때는 뭐 같고? 개방체제 모형 같고 효과성을 평가한다. 그거 하나만 해도 외워두세요. 알았습니까? 지금 다 외우기 힘드니까 지금 할 일은 뭐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자. 어차피 이제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릴 테니까. 알았냐?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효과성의 평가 모형 자체를 묻는 것이 최근 한 2번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 번 또 여러분 체킹해서 가져가는 것이 만전하겠죠. 됐죠? 자, 그럼 정리가 된 거로서 간주를 하고, 자, 이제 넘겨서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평성은 행정인형 가운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 바로 형평성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개념을 정의해. 일단은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만 밑줄 쳐놓자. 신행정론이라는 게 나오세요. 거기다 밑줄 쳐라. 자, 신행정론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70년대 미국의 흑인이라든가 유색인종을 보호하자 하는 여러분들 행정이론이야. 그러면 여기 보자.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약자야, 강자야. 그래서 우리 형평성을 약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줄 중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롤스가 파악한 정의하고 일명상통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공정한 배분해가지고 이것을 공정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들은 평등이라고 얘기하네. 하죠. 또 이것들을 공평이라고도 번역을 해. 이놈하고 일맥상통한 것, 사회적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은 이제 뭐 개념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냥 보통 공정한 재화의 배분,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하는데,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평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형평성의 유형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거기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와요. 뭐하고 뭐. 자, 수평과 수직 두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수평 나온 거 보자. 뭐로 나왔어요? 같은 사람을 같이, 동일한 것은 동등하게. 자,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구나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 안 가져? 보통 선거권 갖고 있잖아. 이게 바로 뭐야? 수평이죠. 누구나 여러분들 똑같이 신체나 재산상의 자유를 가져 안 가죠? 자유권을 가져 안 가죠? 같죠?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지금 얘기한 수평이에요. 자, 그러나 소직은 틀려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능력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신체가 고도로 발달한 사람이 있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맨 위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우린 누굴 더 많이 대우해줘야 돼? 약자를 많이 도와주는 거. 이것과 어떡하지?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자. 이게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소직적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교육을 받더라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등록금을 적게 받는다든가 장학금 보조해서 해주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극빈자에 대한 병원 치료비 정부에 지원해야 하네? 하죠. 이것도 지금 얘기한 소직적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형평성은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어느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결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나온 거 봐. 내가 디귿번. 결국 형평성은 동일한 것은 동등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재화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언급을 하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거기 내려오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교재 보지 말고. 자, 법에 따른 행동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크게. 합법성. 자, 물어보자. OX야. 합법성은 예측 가능성을 높게 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OX. O. 합법성은 행정 편의주의를 심화시키고 목표의 전환을 야기한다. O.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험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합법성은 목표의 전환을 방지한다. 이렇게 바꾸는 말. 알았습니까? 자, 이거 보자. 투입물의 산출을 뭐라 그래? 능률성. 뭐라 그런다? 능률성. 능률성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죠. 최소의 투입으로 어떠한 과정이나 방법을 거쳐서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과정 중심이라 그래? 결과 중심이라 그래? 과정 중심이야. 산출의 극대화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과정 중심이야. 결과는 효과성이고 혼동하지 마세요. 자, 능률은 교재 보지 마. 기계하고 사회가 있어. 금전적인 능률, 기계, 인간적인 능률, 사회. 좋습니다. 여기 보자. 기계적 능률을 강조한 학자 1번 귤, 2번 귤릭, 3번 귤릭일걸. 누구야? 귤릭이야. 누구다? 귤릭. 우리가 능률을 얘기할 때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기계적인 능률을 능률로 해석을 해. 알았냐? 자, 민주성은 대외가 있고 대내가 있죠. 국민 중심, 대외, 공무원 중심.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효과성을 제가 목표분의 실적으로 표시했다. OX. 오, 목표 달성도를 의미한다. 효과성. 자, 교재 볼 기회 줄게. 자, 교재 봐. 10초. 효과성. 됐어요? 거기 들어보세요. 목표분의 실적 OX. 오, 목표 달성도를 효과성이란다. 오, 그럼 결과 중심이야? 과정 중심이야? 결과 중심. 자, 다시 교재 보세요. 퀸과 로바가 방학한 경합적 가치 모형 됐습니까? 자, 다시 보여 들어보자. 여기 칠판 봐봐. 맨 위에는 뭐야? 환경에 대한 신축성. 아래는 뭐야? 내부 통제. 다시 위에 건 뭐다? 신축. 아래 건 뭐다? 통제. 자, 이건 뭐야? 인간. 이쪽은 조직. 그리고 어떻게 알아?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이었죠? 이건 이제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부 과정 합리 목표는 여러분 이어두시고. 자, 그리고 조직의 성장 단계, 창업 집단 공동체 공식화 정교화 단계. 그래서 요 창업과 정교화 단계 때는 뭐 같고? 개방체제 모형 갖고 효과성을 평가한다. 됐습니까? 약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 뭐야? 행정인형 가운데 사회적 형평성. 자, 형평은 두 가지가 있죠. 소직이 있고 수평이 있다. 자, 물어보자. 다 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수평. 가난한 사람한테 학비 보조. 수직.
그래서 우리가 형평한 양자를 결합해서 얘기한다, 한다? 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쉬는 시간 때 요거 한번 그려봐. 요거 한번 그려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